안녕하세요. 톡톡사연 DJ 김은숙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두 개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사연의 여성 애독자입니다. 제 외가 집안은 원래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해요. 자식이 곧 노동력이자 훗날의 재산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던 시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친정 엄마께서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사남 이녀 집안이었고 친정 엄마가 셋째, 유일한 여자 형제인 이모가 다섯째였어요. 그런데 장남인 제 큰 외삼촌께서는 일찍이 실족사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들을 귀히 여기던 가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필 장남이 일찍 그렇게 되었으니 외조부님들께서는 남은 아들 자식들 더욱 싸고 도셨죠. 그 결과 둘째 외삼촌께서는 혹독한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셔서 그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집안의 넷째인 외삼촌께서는 다방 레지인지 하는 여자한테 잘못 코가 끼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결혼을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서 집에 있는 그나마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챙겨서 훔친 뒤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아들 넷 중에서 막내 외삼촌 한 분만 멀쩡히 남게 되셨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하도 칭찬만 듣고 편하게 사셨던 덕분인지 생활력이 떨어지셨고 세상 물정에 약간은 둔하셨어요. 심각한이 뭔지 잘 모르셨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동네 어르신들이 붙여준 상대와 결혼하셔서 시댁살이 하는 막내 외숙모를 고생시키며 사셨죠. 친정 엄마께서는 당신이 이러한 집안에서 났던 탓에 큰 피해를 보셨다고 여기셨습니다. 큰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상심하신 외할머니께서 그때부터 화병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친정 엄마를 때리셨고 모든 집안일을 시키는 건 당연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집을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지만 원래 딸년들은 그런 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이모께서는 그나마 더 어려서 사정이 나았는데 친정엄마께서는 온갖 상황 속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웠던 점은 모르기는 몰라도 육남매 중에서 가장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친정엄마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외삼촌들이 필기 공책만 엿보고도 어떤 공부인지 바로 알아차릴 정도셨다고 하니까요. 공부에 대한 의욕도 크셨고 꿈도 크셨어요. 일찍이 공장으로 내몰려서 죽도록 일만 하고 사시면서도 주변에서 책을 얻어다가 항상 읽으셨고요. 숫자에도 밝으셔서 계산도 잘하셨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던가요? 친정엄마께서 머리가 명석하시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서는 공장을 전전하시던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시고 말단 사무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무직 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랬건만 집안 넷째가 돈이 될 만한 거라면 싹 다 훔쳐다가 야반도주를 했던 거지. 나는 선망하던 사무직 일을 시작하자마자 버는 족족 집에 다 갖다 바쳐야만 했다. 그때는 내가 안 그랬다간 오만 손가락질 받는 천하의 불효녀가 될 것 같았거든. 친정엄마께서는 그 시기를 행복하고도 씁쓸하게 회상하셨어요. 내재인 외삼촌께서 야반도주를 하신 이후 외할아버지께서는 뒷목 잡고 쓰러지신 뒤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친정엄마께는 아무리 벌어도 당신의 수중에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생활을 이어가시며 이를 악물고 버티셨죠. 영원히 그렇게 살까봐 겁이 나셨던 친정엄마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탈출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었어요. 친가는 외가보다 훨씬 더 사정이 좋았어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께서 일명 개천용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었고, 그런데 공부를 오래 하셨다 보니 결혼이 좀 늦어지셨어요. 친정엄마와 9살 차이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완벽주의자 성향이셔서 당신의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기 이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시려고 했던 건데요. 마침내 결혼을 고려하시게 됐을 때
친정엄마를 좋게 봐주신 적 있었던 옛 공장 사장님께서 연계를 해주셨던 겁니다. 사실 친정엄마께서는 일을 더 배우고 싶으셨던 것이지 결혼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지만 막내 외삼촌께서 재수 삼수를 이어가시던 대학 입시를 끝내 포기하시고 한량으로 지내시는 모습에 이대로라면 집안의 골수 다 뽑힐까 봐 그게 무서우셔서 쫓기듯 결혼을 하고 마셨던 거예요. 타고나기를 공부머리가 총명하셨던 분인데 결혼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실 수 없는 건 결혼 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그만두셨고 뭘 배우지도 못하셨고 그저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친조부모님께서 연로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내가 시댁에 충성하는 여자이기를 바라셨습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고 차곡차곡 재산 불려갈 거야. 나 자신 있어. 그런 계획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잠자코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좀 잘 봐드려. 그러면 당신 역할은 충분해. 친정엄마께서는 훗날 이때를 회상하시기를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던 때라고 보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 역할을 왜 당신이 정하냐고 따져묻고 싶으셨다던데요. 평생 친정 식구들한테 휘둘리며 희생해 오신 분이 친정 엄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니 갑갑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분명히 톡톡 사연에도 계시겠죠? 사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며 사는 것 말고도 다른 꿈이 있으셨는데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라는 이유로 그 꿈을 접으셔야 했던 분들이 계실 듯 싶네요. 친정 엄마께서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시며 일 때문에 바쁘신 친정 아버지의 눈치를 항상 보며 열심히 내조하시던 와중에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친구들을 처음 사귀셨는데요. 동네 엄마들하고 친해지고 난 뒤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겪어온 상황들이 각기 달라도 남편 내조와 아이 육아 말고는 사실은 다른 걸 하며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의견만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걸 아시고 친정엄마께서 깜짝 놀라셨다네요. 이 세상에 나만 가장 억울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구나. 다들 저마다 사정이 있는 거였어. 그래,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자. 결혼 생활 이전에는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느라 그 돈 안 갖다 바칠 핑곗거리 없어서 너무 힘들었었잖아. 적어도 이제는 돈 때문에 머리 아프지는 않으니 전부 다 행복한 게 아닐까. 한창 연상인 남편을 만나서 찍소리 못하고 살지만 어차피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찍소리 내본 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 후다닥 결혼을 해버리셨던 친정 엄마께서는 속으로 많이 우울하셨지만 점차 생각을 달리하셨죠. 많이 노력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딸의 변화를 외조부님께서는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황당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시집 잘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다 우리 덕이야. 너는 부모 덕을 잘 본 줄 알아라. 어? 내가 특히 너 낳을 때 얼마나 용을 썼는 줄 알아? 나는 내 목숨과 맞바꿀 각오로 너를 낳았는데 너는 그만한 효도를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할 만큼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왔어요. 대체 제가 뭘 더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우리 집 재간동이 막내가 장가를 들 때가 돼서 말이야. 아니 네가 큰 누나로서 막내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는 녀석인데 장가는 무슨 장가예요? 외가에서는 친정엄마께 막내 외삼촌 장가 보내는 비용을 보태라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께서는 품에 어린 저를 안고 계셨죠.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애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닐 거니까 어떻게든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외가에서는 혈안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잘 지내시는 꼴을 못 보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결국 외할머니께서 친정 아버지께 따로 연락까지 해가며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막내 외삼촌의 결혼 비용을 크게 보태주게 되었죠. 이런 외가를 당연히 친가에서는 안 좋게 보고 치를 떨었다고 해요. 친할머니께서는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당신의 아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 하시니까 며느리만 들들 볶으셨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점점 더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셨죠.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는 점도 친정엄마께서 시집살이를 당하시는 큰 요인이 되고 말았고요. 친정엄마께서 하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새로 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김치를 크게 잘랐다는 이유로 김치가 담긴 그릇을 친정엄마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께서 결코 아둔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꾹 참고 사시다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친할머니께 대들고 따지게 됐는데요. 그럴 때면 거센 손찌검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때리는 시어머니라니 요즘이라면 정말 신고당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독한 시집살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친정, 무뚝뚝한 남편, 이런 것들 때문에 친정엄마께서는 메말라 가셨죠. 가장 힘든 상대는 다름 아닌 친정 아버지셨다고 해요. 제발 그놈의 힘들어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 대체 뭐가 힘든 게 있어? 밖에 나가 돈을 벌기를 해, 뭐를 해. 당신의 나약한 소리를 듣는 것도 점점 지긋지긋해지고 있어. 상관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던 건데. 자꾸 이러면 실망이야. 그런 남편의 뭐를 믿고 의지를 할 수 있었겠나요? 친정엄마께서는 완전히 고립되셨죠. 저 역시도 어렸을 적에 걷는 소리도 함부로 못 냈습니다. TV를 보며 크게 웃기라도 하면 친할머니께서 달려와 제 등을 때리셨거든요. 손자도 아니고 손녀이면서 적당히 눈치 있게 행동하라는 소리를 항상 들었습니다. 지병을 앓던 친할아버지께서 결국 쓰러지셨을 때 간병은 다 친정엄마께서 하셨어요.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만큼 간병이 힘든 일이었는데 친정엄마를 향해 누구 하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고작 딸년 하나 낳은 게 다냐고, 아들은 안 낳을 거냐고 그런 구박이나 받으셨었죠. 친할아버지께서는 쓰러지신 뒤 이듬해 결국 돌아가셨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친정엄마께서는 누구보다 힘들게 바삐 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남편 돈으로 판판이 노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제가 10살 때 친정엄마께서 드디어 두 번째 임신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친할머니를 비롯한 분들이 친정엄마께 힘들게 김장 김치 혼자 다 시키고 그래서 유산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은 남자아이였죠. 뱃속의 아들은 왜 못 지킨 거야? 이 쓸모도 없는 거사. 응? 이제 네가 앞으로 또 임신이 되겠니? 그게 어디 쉽겠냐고. 너 어쩌려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떠나보낸 거야? 친할머니께서는 적반하장으로 당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산을 겪은 친정엄마께서는 눈이 돌아가시고 정신이 획 돌아가셨던 게 그걸 기점으로였던 듯 싶습니다. 그로부터 완전히 당신의 시댁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구셨어요. 집안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친할머니께서 또 아들 타령을 시작하시자 친정엄마께서는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남자아이 하나 주워다가 아들 삼을게요. 자식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럴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아들 키우게 돈 달란 말이에요. 땡전 한 푼 지원해 준 적 없으면서 자꾸 어디서 큰 소리야? 뭐 하나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면 다야? 어?
어차피 아들한테 용돈 다 쓰잖아. 같은 사람한테 돈 다 쓰는 것 똑같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남편 덕 보고 편하고 산다며 욕을 하는 건데? 아니, 당신, 지금 어른들 다 보시는 앞에서 이게 무슨 행태야?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미친 사람들 제대로 상대해 주려고, 나도 똑같이 미쳐버렸다. 어쩔래? 친정 아버지께서 만류하셨지만 소용없었죠. 친정 엄마께서는 뒤엎어진 상을 걷어 차셨으며 저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뒤에서 친할머니께서 곡소리를 내셨지만 돌아보지 않았고요. 큰 고모께서 저희 모녀를 급히 따라 나오셨고 친정엄마께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께서는 망설임 없이 큰 고모의 뺨을 세게 후려치셨어요. 다른 분들도 따라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뒤집어지셨고 친할머니께서 악다구니를 쓰시며 친정엄마께 달려드셨는데 놀랍게도 친정엄마께서 친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머리털 몇 가닥 안 남은 이 뽀글이 머리도 다 뽑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친정엄마를 막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저희 모녀가 친가의 발걸음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나중에 회상하시기를 친정엄마께서 그러다가 말겠지 싶었다고 하셨다네요. 억눌려 참아왔던 것들을 쏟아내시고 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작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미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내 인생이 한스럽고 후회된다. 나처럼 멍청하게 산 사람도 세상에 또 있을까? 친정엄마께서는 마음의 병을 앓고 계셨으니까요. 거울 속에 당신을 스스로 마주하실 때마다 한숨을 쉬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더욱 그랬죠. 깊은 애증은 갈무리할 자리를 찾지 못했고 친정엄마께서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속에 화병을 안고 사셨습니다. 마음의 병은 기어이 몸을 망가뜨렸어요. 자주 병원 신세를 지시게 되었죠. 저는 우울한 친정엄마를 보고 있자면 저도 그 우울에 전염되는 것만 같아서 못나게도 외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부러 공부에만 매진했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와 자취 생활을 오갔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을 목전에 두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싸워냈던 줄만 알았던 암세포가 소리도 없이 다시 자라나서 친정엄마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더라고요. 몸 상태 너무 또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셨던 친정엄마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을 들으셨고요. 그때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던 겁니다. 저는 친정엄마께서 시한부 선고를 들으셨을 때 그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친정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외가에서 온갖 서러운 취급을 당하며 자라오신 것도 친가에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고되게 당하셨던 것도 저는 미처 다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이제 끝나는 것이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흔적을 비출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네가 나를 내 인생을 오롯이 기억해주고 날마다 떠올려줬으면 좋겠구나. 엄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요. 평생 엄마 기억하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아들로 낳아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엄마, 나는 딸이라서 좋았어요. 한 번도 제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할머니께서 남기셨던 그놈의 지긋지긋한 아들 타령. 그게 아직도 친정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께서 사실은 공부를 해보고 싶으셨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으셨다는 걸,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 같은 불효녀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신 뒤 저는 가눌 길 없는 분노의 화살을 가장 먼저 친정아버지께로 돌렸습니다. 보나마나 스트레스로 이렇게 되신 거겠죠. 안 그러면 엄마가 그 연세에 자꾸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실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끙끙 앓으면서 참고 사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신 거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할 말이 없다. 지금에 와서야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 가정 하나 챙기지 못했던 자격 미달의 가장이었음을 깨닫는구나. 나는 빵점짜리였어. 너에게는 면목이 없다.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도 훌륭한 딸이 결코 못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아버지를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친가도 외가도 그냥 모든 친척들이 다 보기 싫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괴물로 보였습니다. 모두와 인연을 끊고 앞으로 저 혼자 살아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진작에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으셨을 텐데 결혼해서 바란 적 없던 시집살이를 당하며 전업주부로 살 바에는 외롭더라도 혼자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무엇이든 도전하고 싶으셨을 테지. 저는 신중하게 취업 자리를 골랐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걸 친정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일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었으니 아내가 죽고 딸이 의자를 한다고 한들 아무 상관 없으실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기일이 다가왔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보기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 나는 이제 곧 일본으로 떠날 거야. 거기서 조용히 연구 자료나 만들면서 지내고 싶구나. 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는 대학도 일본에서 나오셨으니까 가면 잘 사실 것 같아요. 네, 부디 잘 사시고요. 돌아오시든 말든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 알아서 평생 잘 살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 세상 떠난 네 엄마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일군 재산을 감히 내가 어떻게 탐하겠냐. 너에게 다 주고 떠나련다. 꼭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이 돈을 미천 삼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재산은 20억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재산을 받았고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친정엄마의 유산과도 같았으니까요. 아예 일본으로 영영 떠나버리신 친정아버지와의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믿었습니다. 내세가 있다면 부디 부모 자식 간으로 서로 다시 만나지 말자는 생각이나 했었죠. 일가 친척 통틀어서 제가 유일하게 가끔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친정엄마의 여동생인 이모뿐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젊으셨을 적에 안 해보신 일이 없었기에
안 좋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처음에 암에 걸리셨을 수도 있다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유일한 분이기도 했죠. 친정엄마를 향해 이모께서는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나 하나 무사히 건사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져서 언니를 도와줄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 일부러 어리숙하게 굴면서 상황을 모면하게 급급했던 내가 정말 비겁했지. 많이 후회돼. 언니는 집안만 잘 타고났어도 시대 상관없이 반드시 대성했을 사람이었는데 정말 안 된 일이야.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무섭다. 술 한잔 하셨을 때면 꼭 그렇게 친정엄마에 대한 감성적인 회고를 하셨었죠. 이모 역시도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결혼을 잘 하셨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유복하지는 않아도 화목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셨으니까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모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만약 제가 이모라는 경우를 보지 않았다면 친정엄마께서 겪으신 일들 때문이라도 절대 결혼 근처도 기웃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약하게도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찰수록 이런저런 잡념만 많아져서 결혼을 해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에 이르렀죠. 이모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다정하고 착한 남자를 원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남자, 돈 많은 남자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를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마음에 들어 했죠. 그리고 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었고요. 연예계의 이모저모를 다 꿰고 있어서 남편과 있으면 언제든지 제 귀가 쉴 틈 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를 알아보는 게 귀찮아서라도 잘 몰랐는데 남편은 저와 상반되게 잡지식에 강했어요. 또한 자기 사업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었어요. 게다가 시골 분들이기도 했죠. 나는 가족이라고는 이모뿐이고 민철 씨도 부모님 건강이 요새 안 좋다고 하시니까 결혼식은 그냥 약식으로 조촐하게 하는 게 어때? 그래, 좋아. 괜히 허례허식으로 결혼식 크게 벌일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둘만 좋으면 됐지. 나랑 생각이 똑같다니 너무 좋다. 사실은 내가 부모님 유산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보고 돈 좀 쓰라고 민철 씨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 착각이었네? 왠지 우리는 결혼해서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벌써 이렇게 잘 맞잖아? 에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함부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우리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서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꼭 그렇게 살자. 남편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러했죠. 작게 시작한 사업을 원대하게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면서도 돈에 집착하지 않는 점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 지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다만 친정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이후 친정아버지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평생 친정아버지와 교류하는 일이 없을 터이고, 아직 살아계시는 분과 연을 끊어서 영영 안 보고 사는 중이라고 하면 남편이 언젠가는 속으로 저를 냉혈한이라고 생각할 날이 올까봐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유산이 있다고 남편한테 알렸었지만 결혼하면서 그 돈을 쓰자느니 하는 이야기를 남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가족 복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고 신혼생활은 아담한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시댁은 시골이라서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건강도 썩 안 좋으시다 보니 딱히 활발하게 왕래하며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너무 일찍 받게 되었죠. 어머니,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셨어요? 다음 달에 제사 있는 거 들어서 알고 있지? 그 너는 필참하에서 제사를 돕거라. 부지런 떨어서 일찍 오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제사라고요? 그래요?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었는데 이따가 민철 씨 일 마치고 집에 오는 대로 상의해 볼게요. 상의할 게 뭐 있어? 당연히 일찍 제사 준비하러 와야지. 근데 너 저녁상은 다 차렸니? 저도 이제 막 퇴근해서 집에 온 거라서요. 아직이요. 얼른 차려야죠.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라. 알았니? 결혼을 했으면 들어놓는 일 없이 자기 서방을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아녀자의 기본적인 도리다. 그래서 저녁상은 뭘로 차릴 거니? 아, 네.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잘 차려봐야죠. 고기 좀 볶을까 싶어서요. 민철 씨가 양념한 고기는 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 넉넉하게 준비해서 차리고, 그 웬만하면 너는 고기 말고 다른 반찬 위로 젓가락을 움직여라. 알겠니? 고기는 자기 서방이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을 때, 응? 그때 남아있는 걸 마음 놓고 먹는 게 아녀자의 배려인 거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네가 의지하며 살 가족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입맛에 맞게 잘 버무려 데리고 살면 좋을 제목일 것 같아서 너를 내 막내 아들과 살게 해준 것을 너는 항시 응? 가슴에 새기며 지내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왜 이러시는 건지 영문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이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했는데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이고 게다가 시골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생각에 꽉 막히신 것 같다고 생각은 했고요. 적당히 잘 맞춰드리면 그만일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적적하신 건지 어쩐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은 사업을 하는 귀중한 사업가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만만한 며느리를 붙잡고 통화하는 거라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사업장이 별로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고정 업무가 늘 주어지는 직장인이었고요. 그런데 왜 양자택일에서 저를 고르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나를 며느리로 들이기 이전에는 무료함을 어떻게 달래셨던 거지? 그게 의문이네. 저는 무심코 그런 궁금증을 품었다가 흠칫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는 나 괴롭히는 재미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시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더랬어요.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시집살이 당하셨던 때의 나날과 지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안부 좀 전하라고 하시며 전화를 강요하시는 시어머니.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들어보면 시덥지 않은 시골 동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뿐인데 그걸 1시간 넘게 들어드려야 하고 남편을 위해 오늘 뭘 했는지 꼭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숨막히고 있었는데 점점 더 커져간다면 그때는 제가 폭발할 것만 같았죠.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본인 부모님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모시고 지내야지. 왜 내가 그 역할을 오롯이 뒤집어 써야 돼?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나도 당신한테 슬슬 민망해지던 참이긴 한데, 아이, 그래도 우리 엄마 며느리 생겼다고 기쁘신 마음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가슴 한편이 짠하기도 해. 우리 엄마를 너무 안 좋게 보진 말아주라. 노인 공경을 해야지. 남편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는데, 만약 제가 친정엄마의 옛 이야기를 몰랐다면 어물쩍 넘어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시댁 때문에 발목 잡혀서 고생하는 며느리 딱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을 했죠. 노인 공경에 앞서서 부인 존중부터 해주면 안 될까? 그러자 남편이 할 말이 없는지 주춤하더니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실로 가는 도중에 혼잣말로 아, 쉽지 않네. 이런 소리를 엄청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던 참이라 그걸 용케 들었던 것이고요. 그거 듣고 나서 왠지 싸한 기분이 들었는데 기우일 것이라 여기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촉이라는 게 발동될 때가 있다고 하던데 그걸 절대 가벼이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촉이 발동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촉을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제 나름의 항변을 해보자면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이 적극적으로 시부모님의 궁시렁거림을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간섭을 해대셨던 시어머니를 남편이 딱 나서서 그러지 못하시도록 말려주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제 신뢰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앉혀두고 진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돈의 디귿자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꺼내야겠다고 하면서 사업의 주 고객을 해외로 돌리려면 지금이 적기이고 몸집을 키워야 할 때인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대출 끼고 하는 게 맞는 거겠지. 나처럼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이라는 구원투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게 외면이 안 된다. 당신 혹시 나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 나 사업에 정말 자신감 넘치는 남자야. 반드시 성공해 보일 수 있어. 나 좀 믿어주라. 응? 얼마나 사업에 열의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는 그간 옆에서 지켜봐서 나도 잘 알아. 기회만 잘 탄다면 크게 사업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속으로 생각해 왔었고.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내 친정 아버지의 유산이어서 아주 소중한 돈이라 그간 꼭꼭 간직해 오기만 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긴 해.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렵다. 아니야, 당신 마음. 나는 충분히 이해해.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당연히 망설여지겠지.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그렇지만 특히 생전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던 장모님, 가슴에 사무치는 장모님의 지난 나날들이 당신에게 깊이 박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돈이잖아. 나는 이해해. 아이,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장모님이 참 뵙고 싶다. 사진으로만 뵐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나 지금 또 막 이렇게 눈물이 좀 나려고 하네.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해프면 안 되는데. 아, 미치겠다. 남편이 말을 하다가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그때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수첩에 몇 장 끼워뒀던 친정 부모님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이 전에 본 사진도 있었고 처음 보는 사진도 있었죠.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남편은 따님과 더욱 잘 살겠습니다라며 계속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제가 확 흔들리고 말았어요. 꿈이 많고 사업적 열의가 큰 남편. 제가 양친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이 유산을 들고 있는데 저에게 돈 얘기를 안 하며 살아온 남편.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남편에게 돈을 투자 안 하면 누구에게 투자하겠냐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남편에게 20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고 말았어요. 남편의 사업 계획서는 완벽했습니다. 포부도 대단했죠. 그리고 제가 내어준 사업 자금에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날개를 달고 앞으로 훨훨 날아가 볼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성공을 저는 굳게 믿고 바라면서 더 열심히 일상을 살아갔죠. 저는 직장을 그만둔 적 없었고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이 사업으로 무슨 판을 벌이든 말든 저는 제 일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호언장담했던 대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어느덧 해외 거래처들과 활발하게 거래하는 사업장으로 성장해 있었죠. 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은 바였으나 어쨌든 첫 단추를 훌륭하게 깨었고 멋진 초석을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거래처와 미팅이 또 잡혀 있다고? 와, 대단하다. 이러다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니야? 멋지네. 그럼 당신 수익은 얼마나 나고 있어? 반년 전까지는 나한테 꼬박꼬박 수익 정리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은 어때? 아, 뭐 그런 걸 자꾸만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지. 뭐라고?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서운하게? 나는 당신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업 자금을 내어준 투자자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내가 고작 질문 하나 못해? 나는 뭐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 같이 잘 되자고 사업을 그렇게 도전해 본 건데 당신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난 너무 당황스럽고 섭섭해. 아유, 아, 뭘 또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시나. 아, 내가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뿐이야. 아이, 그러니까 얼른 화 풀어. 아이, 당신 신경 쓸까 봐 내가 굳이 말을 안 했던 것뿐인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몸 이곳저곳 아프다고 요즘에 자꾸 성화를 부리셔서 내가 그게 좀 신경 쓰여서 그랬어. 몸이 아프시기보다는 외롭고 심심하셔서 그러신 게 뻔한데 그게 내 마음이 안 좋더라.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정말?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아, 내가 당신 위한답시고 여태까지 꽁꽁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당신은 모를 수밖에. 아유, 나도 너무 바쁘고 사업 때문에 집중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시골집까지 가보기가 너무 여의치가 않아. 불효자라서 너무너무 두 분한테 죄송스럽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혹시 당신 나 대신에 시골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좀 들여다봐 드리면 안 될까? 내가 부탁 좀 하자. 그래, 뭐 당신은 정말로 바쁘니까 내가 주말 같은 때에 한 번씩 혼자 잠깐 다녀와도 돼.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역시 당신뿐이야. 그럼 꼬박꼬박 좀 부탁할게. 남편이 고맙다고 그러길래 정말로 고마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한 저는 시부모님을 뵈러 혼자 몇 번 내려갔었죠. 제가 가면 딱히 두 분이 하시는 건 없었어요. 그냥 과일 좀 깎아달라, 마당에 물건 좀 치워달라, 이런 것들 뿐이었네요. 하지만 제가 시댁을 나설 때면 반드시 다음에 또 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보기 난감했고 남편도 자꾸만 저보고 시댁 좀 가달라고 성화를 부려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시댁을 안 간다면 마치 저만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5달 정도를 꼬박 그렇게 지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어딘가 편안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길게 안 하려고 하고, 결정적으로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줄었고, 반응이 시큰둥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져서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역시 애미애비가 없어서 그런가? 어버이 은혜를 모르네.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먹 불끈 쥐고 남편에게 다가가 어디 한번 다시 짓거려 보라고 그랬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지 벌써 몇 주 되기는 했지만 이토록 재수없는 면모를 저한테 내어 보일 줄은 몰랐기에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 실수였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대꾸해 주기를 바랐어요. 한순간이지만 기대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역시 애미애비 없는 자식은 이렇게 꼭 티가 난다니까. 어? 사람 한 대 칠 것처럼 주먹 쥔 꼬라지 좀 봐라. 예의 밥 말아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미쳤어? 지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우리 친정아버지 유산까지 내어주면서 사업 성공하게 해줬는데 그 고마운 줄 알아서라도 지금 이런 말 실수는 나한테 하면 안 되지. 기분 따라서 행동하면 그게 애지. 어른이야? 말 실수 아닌데? 제발 말 실수라고 믿고 싶은가 봐. 하긴 죽은 지 엄마가 결혼 생활 시궁창에 쳐받고 망했으니 자기만은 제발 결혼 생활 안 망치기를 바라고 싶었겠지. 근데 어떡하냐? 나는 이제 네가 필요가 없어요. 이 미친놈이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들은 그럼 전부 다 가짜라도 된다는 거야? 넌 내 손에 진짜 죽고 싶어서 이래? 주인 잃고 버려진 똥개 마냥 불쌍한 모습이 내 동정심을 자극하긴 했지. 자기 부모 얘기만 나오면 살짝 좋게 해줘도, 자기 죽은 엄마를 좋게 생각하는 척만 해줘도 기뻐서 꼬리 흔들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라니. 참 웃겼어. 내가 구상해왔던 사업을 네 덕분에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건 고맙네. 너처럼 못생긴 여자는 내 팔자에 원래 없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잠깐 참고 살았지. 네 역할 이제 끝났어. 어? 내 인생에서 퇴장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지? 아, 험악한 표정 좀 풀어라. 그렇다고 내가 너를 한 대 칠 수 있기를 해. 뭐를 해? 답답하게 당하며 살았던 네 엄마처럼 너도 그냥 쭉 당하면서 살아. 그러거나 네 엄마 따라 병 걸려서 일찍 죽으면 나는 땡큐고. 그 순간에 이성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 모욕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어쨌든 저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있는 힘껏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겨우 하면서 저를 도발했고 그때부터 저는 아예 정신줄을 놓고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되는 대로 팔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마구 때리면서 돈이나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었죠. 소란 때문인지 집으로 경찰이 왔습니다. 남편은 오만 엄살을 다 떨면서 신음과 함께 못 일어나는 척을 했고 나중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기어이 진단서를 끊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랑 못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어림도 없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모욕에 제가 주먹을 날렸던 것까지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시부모님을 괴롭혔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보고 시댁에 자꾸 가라고 했던 게 이런 거짓 누명을 씌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제가 먼 시댁에 주기적으로 드나들었던 게 당연히 남아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며느리가 올 때마다 공포에 떨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끝이었습니다. 제가 황당하게 낚여버렸던 거예요. 미치도록 억울했습니다. 죽도록 분했습니다. 남편 같은 놈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돈까지 내어주고 그러고 나서도 믿었던 게 제 자신이 너무 멍청해서 그게 가장 원통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가족, 이모에게 심정을 털어놓았죠. 모전 여전이라고 하던데 제가 엄마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팔자였을까요?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했으면서 결국 헛똑똑이었고 천하의 바보였어요. 제가 겨우 이 정도였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정말 죽고만 싶어요.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놈하고 차라리 같이 죽을까 싶네요. 죽기는 네가 왜 죽어?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살면서 누구나 큰 위기는 맞을 수 있어.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큰 차이지. 그리고 너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 도움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을. 이모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는 용기가 필요할 때였죠.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셨던 연락처로 연락을 했어요. 처한 상황만 딱 설명드릴 작정이었건만 이상하게 감정이 막 차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떠들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울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긴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딱 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스르르 풀리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윽고 이혼 재판 당일 남편 놈은 먼저 와 있었고 면상에 비열한 웃음을 걸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서는 그 웃음을 유지했지만 제 옆에 함께 등장한 인물을 보고서는 서서히 그 웃음을 지워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몇 번이고 봤던 얼굴이었으니까요. 너는 애비애비도 있는 자식이 왜 이렇게 예의범절이 부족해? 장인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드려야 할 것 아니야. 제가 통쾌한 한마디를 날리자 남편 놈이 기절할 듯이 놀라더군요. 뭐라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네 놈이 바로 내 사위놈이냐? 살아있어서 미안하구나. 그리고 네 놈의 사업장을 박살낼 예정이니까 그것도 내가 미리 미안하다고 인사를 해야겠구만. 감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햇병아리 새끼가 사업을 한답시고 설쳐대? 우습기 짝이 없어. 비록 돌아가셨다고 알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얼마나 일에 미치신 워커홀릭이며 사업의 귀재이신지는 남편 놈도 저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학문 연구부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행동력까지 친정 아버지께서는 일에 관련된 거라면 최고로 잘 해내시는 분이었어요. 오죽하면 처자식보다 일을 우선으로 두고 빠져서 사셨을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장인어른이 살아계신다니. 믿을 구석 하나 없으니까 이혼 소송에서도 참패하고 꼬리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조력자가 저기에 있는 셈이잖아. 남편 놈은 거의 오줌을 지린 듯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능력도 그렇지만 인맥이 장난 아니셨죠. 최고의 변호사가 이미 대동한 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거짓말에만 기댄 허술한 누명의 허점이 바로 드러났고 남편 놈이 저에게 20억 원을 바친 뒤 사업 수익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맹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과는 남편 놈의 완패였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주제에 역으로 당해버렸고 결국 저에게 돈을 다 토해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앞에서 남편 놈은 하루살이보다도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힘없이 날아가 버리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몫을 다 챙기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건 친정아버지 덕분이었죠. 감사하고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다 꿰뚫어 보셨어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안다. 그러니 아무 말 안 해도 돼. 나는 아직도 너에게 면목이 없는 것 여전하니까 말이다. 제가 직장 근처에 안락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지내게 된 것까지 확인하셨던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만 남기신 채 돌아서려고 하셨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영영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만약에 엄마께 아버지의 속마음들을 예전에 다 전하고 사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셨죠. 저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친정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처음 부녀가 부둥켜 안아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가슴이 뭉클해졌네요. 저희 부녀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늘에 계신 친정 엄마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저는 더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도 많이 가을 날씨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결혼 기념일이 딱 이때쯤이라 매년 이맘때쯤이면 유독 더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어머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동네 창피해서 어디에다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져서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현재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남편하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났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뭐 하실 거예요? 약속 없으면 저랑 놀아요. 그 당시 과에서 조교 역할을 하고 있던 남편을 첫눈에 보고 반한 저는 남편만 졸졸 보고 따라다녔어요. 괜히 과실에 들려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냥 진짜 무작정 들이댔어. 열 번째가 안 넘어간 사람 없다고 저희 남편도 처음엔 얘 뭐야 하다 제 돌직구에 넘어갔죠. 그렇게 열심히 구애하고 결국 사귀게 된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대학이 서울에 있었는데 가끔 수업에 안 들어가고 한강을 가거나 극장에 가거나 그랬죠. 그렇게 대학 내내 사귀다 제가 졸업할 때쯤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 당시엔 당연히 남편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만약 남편이 저랑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 쳐들어갈 생각이었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서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남편은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미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집안에 대해 말해줬었어요. 아버지는 남편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누나 한 명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나가 산다고 했죠. 즉 시어머니 혼자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가 아들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나는 정말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머니를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가족에 대한 정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도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겠구나라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어려서 가능했던 생각이에요. 그때 제 주위엔 결혼한 언니들이 없었고 친구들도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제 주위에선 첫 결혼식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홀랑 넘어간 저는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약속을 잡았고 남편이 집에 가게 된 첫날 저는 너무 떨려서
그 전날에 잠을 자지 못했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미리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화장도 공들여서 했어요. 또 남편이 잠깐 흘러가는 말로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꽃바구니까지 사서 들어갔죠. 저는 아직도 남편 집에 인사하러 들어갔던 첫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분위기와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정말 대학 입시 면접 때보다 긴장한 채로 남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나오셨어요. 어머머머,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걱정을 조금 덜고 들어갔어요. 제가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니 상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일단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셨다고 하셨죠. 저는 환영받는 느낌을 많이 받아 뭣도 모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준비해간 꽃을 주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보고 예쁜데 센스가 좋다고 칭찬도 해주시길래 저도 덩달아 신이 났었죠. 얘기하는 내내 남편을 많이 칭찬하시길래 맞장구 치며 저도 남편을 만나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어머님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으셔. 저희 부모님은 한 번 봐서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엔 앞으로의 제 길이 꽃길만 있을 줄 대단한 착각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를 하고 무난하게 결혼 약속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성실하고 생각이 깊어 보인다고 좋아하셨죠. 엄마는 제 남편이 말이 없어서 우직해 보인다고 더욱 좋아하셨고요. 제가 외동딸이라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을 보고 오히려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제일 빨리 결혼해서 친구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고 주목을 받아 굉장히 신났었어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양가 인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정말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대망의 첫 명절이 다가오자,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글쎄, 남편이 저한테 첫 명절은 시댁에 가서 쭉 있자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올 텐데 같이 명절을 재미있게 보내는 게 어떠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자기는 두 분 다 계시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나 엄청 기다리시는데 나 외동이라 우리 안 가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실 것 같단 말이야, 여보. 알지, 알지. 아, 그러니까 처갓집은 명절 전후에 한 번씩 총 두 번 다녀오자. 남편의 논리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만 맞춰주자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운해 하셨죠. 당연하죠. 사위랑 딸이 명절에 못 오고 명절 전과 끝나고 온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라 하겠어요? 그것도 저는 외동딸이라 제가 안 가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형님 내외가 아이들과 함께 와서 다 같이 지낸 첫 명절은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하긴 아들, 딸 다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행복해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엄마, 이번 생신은 드디어 환갑인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게요. 형님이 우리 부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 생일이 환갑인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일단 몰랐지만 분위기 맞춰드리자 생각하고 저도 동조를 했어요. 어머, 어머님 환갑이세요? 아, 그럼 저희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다가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표정이 좋아졌죠. 내심 속으로 제가 저런 말을 하길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그럼 올케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나랑 남편은 일이 바빠서 애들도 챙겨야 하고.
아, 그럼 형님 저만 믿으세요. 왜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생각한다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첫 명절이었고 첫 생신이었으니 최대한 잘 보이고 싶었어요. 형님이 저렇게 저한테 맡기는 게 그 당시엔 책임감도 느껴지고 내가 드디어 이 집안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저는 열심히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명동에 있는 좋은 한정식 집을 찾았어요. 가족끼리 방으로 식사하기에도 좋았고 각종 연애 환영이라고 하기엔 냉큼 예약했죠. 남편에게 여기 예약했다고 알리고 형님 부부한테도 알렸어요. 시어머님께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예약을 하고 선물도 사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남편하고 코스 요리는 어떤 것을 할지, 조명은 어떻게 할지, 식순서는 어떻게 할지 정말 둘이 매일 밤 의논하며 열심히 준비했죠. 대망의 시어머니 환갑날, 저는 이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환갑이라고 저는 결혼 때 샀던 맞춤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갔고, 또 결혼식 때 못 오셨던 시댁 가족분들도 다 오신다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죠. 온갖 친척이 다 오셔서 인사만 몇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앉지도 먹지도 못하고 남편과 같이 그 홀을 계속 돌면서 인사 기계처럼 인사를 계속했죠. 그러다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좀 앉아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며느리가 생겼는데, 덕분에 이렇게 환갑잔치도 크게 하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서 좋은데, 아, 이렇게 행사까지 직접 다 해주고, 저는 복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그동안 알아보느라 고생했던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아니, 글쎄 그 뒷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드디어 며느리의 노래와 춤을 듣고 보게 되다니 너무 설레네요.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춤과 노래?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여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속삭이자 앞에 앉아있던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올케, 우리 생일마다 춤추고 노래해. 엄마 환갑이시니까 올케가 노래 좀 불러줘. 시어머니가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테이블에서도 나가라고 남편은 웃고만 있으니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니까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웃으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그놈의 가풍이 뭔지 자꾸 옆에서 세아가 우리 가풍이야 이러시는데 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환갑이고 분위기를 망칠 수가 없으니까 트로트 노래를 하나 선곡해서 불렀죠. 사실 무슨 생각으로 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열심히 부르고 남편에게 마이크를 넘겨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노래가 끝나고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대로 제 손에 마이크를 쥐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세아가 노래 너무 잘한다. 그래 그 신나는 노래 좀 불러줘. 응? 이렇게 춤도 추면 더 좋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춤이요? 저는 태어나서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몸을 흔들기만 해봤지. 아니, 제가 가수도 아닌데 어디 가서 춤을 춰봤겠어요. 남편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트로트를 선곡하고 막 열창을 하는데 처음엔 옆에서 그냥 탬버린만 흔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나오자 표정이 굳은 거예요.
그걸 보고 형님이 자기도 한 곡 하겠다고 나와서 부르면서 따로 저한테 나긋이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혼자 불러야지. 눈치 없이 왜 그래? 그 소리를 듣는데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형님 노래가 끝나고 또 저한테 마이크가 넘어오길래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신나게 노래를 선곡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죠. 그때 대충 분위기 맞춰주고 다음부턴 빠져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날 몇 시간을 불렀는지 아세요? 무려 3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믿기지 않아요. 장장 3시간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니까요? 제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서 테이블에 앉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가풍인데, 환갑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그렇고 남편도 저를 쳐다보며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말도 3시간 동안 하면 사람 목이 나가지 않나요? 심지어 부를 노래가 없어서 똑같은 곡을 3번이나 반복하기도 했죠. 끝나지 않는 노래 메들리에 식당 사장님도 저희 방에 오셔서 구경하시더라고요.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러려고 좋은 한정식 집을 알아봤나 후회가 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나 생각도 들었죠. 환갑잔치가 점심이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벌써 밖이 깜깜하더라고요. 온 몸이 지치고 목은 나가고 표정 관리도 도저히 안 되는 상태로 밖에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쁜지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잔치를 파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서러워서 차에 타서 계속 울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놀리는 거야, 뭐야? 아유, 엄마가 환갑이셔서 신나셨나 봐. 내가 대신 미안해, 여보. 울면서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따지자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고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생각이 들었죠. 제가 결혼을 했지 광대로 취업한 게 아닌데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그 당시엔 남들에게 말도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제일 말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시댁 욕을 하다가도 이 정도 급은 없어서 속 시원하게 어디 터놓지도 못했어요. 정말 혼자 너무 창피하고 서러워서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환갑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세아가 그때 많이 힘들었니? 아유, 잘 들어가셨다고 연락이 없길래 걱정이 돼서 연락했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걱정을 해주실 분이면 애초에 저한테 3시간 동안 춤과 노래를 시키지 않았겠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게 진짜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또 대놓고 연락을 바라는 전화여서 반갑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이 사건 하나로 이혼을 할 수도 없으니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때는 꾹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보 같았죠. 어머님, 그날 좀 무리를 했나 봐요. 병원에서도 목이 많이 상했으니까 목 관리 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우리 가풍이니까 이해해. 아이, 원래 흥나는 춤 노래가 있어야 잔치가 더 신나는 법이야. 그렇게 춤 노래가 좋으면 당신이 하시지. 왜 며느리를 시켰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네네 하며 넘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때 신혼이었고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어디에 조언을 구할 것도 딱히 없었고요. 그냥 나를 시험하는구나 생각하며 이번만 그러고 말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은근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각종 생일, 제사, 명절,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모두 공감하실 그놈의 시댁 행사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흔히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무슨 행사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머리가 아파서 남편한테 화를 내곤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하다가 중간에 난처한지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사실 남편 잘못은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러는 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매번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연락 좀 자주 하라는 시어머니의 전화도 종종 들려왔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혼이 지나고 드디어 저희에게도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와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오래 기다려온 아이라 성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하고도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다고 계속 말을 했었죠. 아이 성별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공주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신나서 각자 양가의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괜찮다. 뭐 다음에는 아들이 오겠지 하더라고요. 아니 뭐가 괜찮다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아이를 가지건 나고 키울 사람도 저희 부부잖아요. 정말 말 한마디도 어쩜 저렇게 미운 소리만 골라 하시는지 밉게 말하는 강이라도 듣는 건가 싶었어요. 반면에 친정에서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전국 방방곡곡 뒤지며 몸에 좋은 음식을 보내주기 시작했죠. 제가 찾아간다고 말해도 저희 부모님은 임산부가 어디로 오냐고 당신들께서 찾아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무거워서 힘들다고 했더니 임신은 저만 하냐고 여자라면 다 하는 게 임신인데 왜 유난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제가 뭐라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태교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친정과 남편을 의존하면서 열심히 태교하고 만삭이 됐는데 어느 날 형님이 본인 아들 생일이라고 우리 부부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삭이라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댁 행사에 며느리가 빠지면 되냐고. 막 노발대발. 형님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본인도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그 개월수는 괜찮다고 거드는 거 있죠? 옳게 원래 임신은 초기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만삭 때는 오히려 좀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 애도 빨리 나와. 나도 두 명이나 낳아봐서 잘 알아. 시댁 행사에 어떻게 빠질 생각을 하니? 너무 서운하다, 세아가. 정말 태교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저를 달래주다가 결론은 은근히 갔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엄마고 누나니까 마냥 반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설마 만삭인데 노래 시키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조카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만삭인 배를 끌어안고 다 같이 밥 먹고 케이크까지 불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또 노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생일인데 누가 노래 한 곡 하자. 아, 우리 집 가풍이잖아. 노래가 있어야 행사가 더 신나지 않겠니? 저 말을 꺼내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먹던 음료수를 뱉을 뻔했네요. 만삭인 사람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건 정말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난감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신혼 때야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3시간 동안 춤추고 노래했지만 이제는 저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가만히 있자 남편이 나서서 이번엔 자기가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놈의 트로트 한 곡을 선곡해서 부르길래 그냥 예의상 탬버린만 몇 번 흔들고 말았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역시나 또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거예요. 집에 잘 들어가고 있지? 오늘 노래 못 들어서 아쉽네. 무슨 전생에 노래 못 불러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네네 하고 끊고 무시하자 참는 게 좋은 거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고 저는 마침내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도 무사히 나와서 건강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기뻤어요. 친정집에서 수고했다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엄마와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 감격스럽더라고요. 남편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오셨어요? 인사를 하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바로 아이한테 가는 거 있죠? 정말 밉상은 밉상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더니 남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남편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건 전데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건 남편이고 정말 웃겼어요. 하지만 이미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집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저한테 아이 그러면 우리 아들 밥은 어떡하니?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아기 낳은 사람한테 저게 할 말인가요? 남편이 서너 살 어린애도 아니고 밥은 알아서 잘 차려 먹을 텐데 왜 저러지 싶었죠. 그냥 알아서 하겠죠 하고 무시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서 저는 산후조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중간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집에 들렸더니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내가 빨래랑 청소 좀 도와주려고. 세아가 너는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잘해줄게. 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인데 도대체 왜 집안 살림에 손을 대는지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온갖 집안 서랍들 다 뒤집어 놓고 제가 나름대로 질서 있게 정리해 놓은 것들 다 순서 바꿔 놓고 냉장고며 창고며 죄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이럴 필요 없다고 그냥 제가 알아서 돌아오면 치울 거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가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당당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도 아기 봐준다고 집에 계속 찾아오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정에선 제가 불편할까 봐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시어머니는 꼭 5분 뒤에 도착한다고 통보하고 들어왔어요. 저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됐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했죠. 그렇게 집에 찾아오는 것을 겨우 막으면서 아이의 신생아 시절이 지나갔고 돌잔치가 돌아왔어요. 돌잔치는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이 다시 보는 날이었죠.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끼리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 방을 찾아봤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노래를 또 시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아이가 주인공이고 저희 부모님도 오시니까 설마 설마 하며 준비를 했어요. 돌잔치 당일에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아이 돌잡이도 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죠. 다행히 아이한테 관심들이 쏠려서 이번에는 노래 안 시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비웃기라도 하듯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또 잡는 거예요. 우리 집 가풍이 이런 행사 때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띄우는 데는 노래만 한 게 없잖아요. 저는 설마 나를 시키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계시니까 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아, 무슨 노래예요, 어머니? 웃으면서 넘어가려 했는데 가풍이라고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거절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남편한테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마치 그때 우리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유난히 신생아 때부터 저만 찾던 아이라 한 번 울면 무조건 제가 달래줘야 그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이가 저를 찾아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대신 부르라고 눈치를 했죠. 여기서 더 웃긴 건 남편이 자기가 노래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없던 일로 하자는 듯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니, 왜 항상 저만 시키는지 서운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아이를 달랬어요. 딸아이는 그때부터 제가 효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돌잔치 사건이 끝나고 역시나 또 전화가 왔지만 한두 번도 아니니 그냥 넘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저도 육아하기에 바빠졌어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놈의 가풍을 들먹이며 저한테 마이크를 넘겼고 저도 그때마다 거절하거나 분위기가 영 아닌 날은 억지로 한두 곡씩 부르곤 했습니다. 그때만 잘 넘기면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질 리도 없었고 그냥 내가 희생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이도 곧잘 따라서 불렀는데 행사마다 그러니까 아이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희생하자 싶어 대신 몇 곡 부르곤 했죠. 그런데 언제는 시댁과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아이가 차에서 저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할머니는 왜 자꾸 엄마한테 노래로 시키는 거야? 엄마는 노래 부르기 싫어하잖아.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일단 아이가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아는 것도 놀랬고 어린 아이조차 눈치챌 정도로 불편해하는 것이 보이는데 굳이 저에게 시키는 시어머니도 참 밉더라고요. 엄마 싫지 않아. 괜찮아. 애 앞에서는 그냥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을 티내는 게 좀 그래서 거짓말로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대놓고 미워하시면 저도 어디 가서 터놓고 욕이라도 할 텐데. 사람이 앞에서 교묘하게 저러니까 어디 말하기도 창피하고 머리가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사셔서 사람이 그리우신가 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다른 부분에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시어머니 얘기만 꺼내면 저러는지 제 속만 터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집에서 저만 집으로 오라길래 남편 퇴근 전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제가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니 부모님이 서운해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이나 봐야겠다 하고 찾아갔더니 아빠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서울 생활을 즐길 만큼 하셨다고 엄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시골로 내려가고 싶으셨대요. 저는 아빠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알았죠. 저는 우리 집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애초에 저에게 물려주려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이 출산하자마자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늦었다고 오히려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믿기지 않아서 실제로 볼도 꼬집어 왔어요.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니? 그동안 못 해준 거 많아서 미안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힘들게 아이 키우고 그랬던 걸 엄마 아빠께서 알아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송하더라고요. 맨날 시댁 행사 챙기느라 정작 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해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죠.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파질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 내 앞으로 건물이 상속되는 건가?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설정이잖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빠, 곧 칠순잔치 하잖아요. 그거 내가 제대로 준비할게. 하나뿐이 외동딸인데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제대로 잔치를 열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먹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사 먹던 소고기도 마트에서 사고 와인도 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가지고 싶다 하던 장난감도 사줬고요. 비싼 고기와 과일, 그 외에도 먹고 싶은 것들을 다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퇴근을 기다리며 진수성찬으로 차려놨었죠. 우와, 이게 다 뭐야, 여보? 오늘 우리 무슨 기념일이야? 나 준비 못했는데. 남편은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잊은 건가 얼떨떨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뭐 말을 흐리며 편하게 먹으라고 하고 남편을 앉혔죠. 저녁밥을 다 먹고 남편 보고 잠깐 나가서 걷자고 했어요. 남편과 집 앞 공원에서 산책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 건물 상속받을 것 같아, 여보. 남편은 걷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사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생각했었는데 그냥 이런 사실은 핵심만 간결하게 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론만 냅다 말한 건데 남편은 동상처럼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까 제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나 몰래 건물 사놨었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서울 생활 끝내시고 시골로 내려가신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담담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말하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드디어 고생 끝났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드니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나니 이제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이 공원에서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아파트 전세 생활 청산하고 매매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과 행복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확실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돈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한테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다니며 어떤 집이 좋은지 알아보고 아이 학구는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며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그렇게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새 말을 전했는지 시어머니랑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며느라, 저를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저런 톤을 내는 걸 저는 본 적이 단 1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놀러 오라는데 예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왜 없냐고 따졌으면서 이젠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도 연락이 와서 요즘에 왜 애 키우기 힘들지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얘기만 들어도 눈물 없이는 못 들어줄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남편이 뭐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망해서 빚이 많다느니 애들이 커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서 가슴이 찢어진다는 둥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좀 달라 이거죠. 자고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베풀며 살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인생사
기브 앤 테이크 아닐까요? 저한테 그동안 잘해줬으면 제가 오히려 나서서 잘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한테 저러는 것을 보자 거의 반사적으로 시어머니 환갑잔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혼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저는 그 이후로 오히려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서 힘들었거든요. 가끔은 그 일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악몽을 꾸고 노래방 기계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곤 했어요. 또 그 뒤로 시댁 행사만 가면 자꾸 저한테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며 노래를 시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막연하게 예전에는 돈이 생긴다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지 했던 게 좀 사라지고 일단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듣고만 있었어요. 절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이나 제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이빨린 소리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 그때 건물을 상속받느라 부동산과 법원을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신경을 쓰고 싶어도 못 쓰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내려가시니까 시골 어디가 좋을지도 알아보고 집도 새로 구해서 리모델링하고 건물 받으면서 이런저런 서류도 처리해야 하고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본의 아니게 제가 무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은 더 살살 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더 상냥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뭐라 했는지 남편도 집에서 종종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엄마가 좀 힘든가 봐. 많이 적적하시다고 하시네. 저기 누나가 돈이 여유가 없나 봐. 되게 안쓰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러니까 넘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묵묵히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했었거든요. 나서서 해결을 명확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 줬어요. 그런 노력들을 알기에 저도 마냥 미워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갈비며 생선이며 들고 와서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요즘 무릎이 그렇게 쑤시더라 하거나 혹은 아이고 어깨가 조금 아프네 이러면서 자기가 아프니 병원비 좀 달라는 뉘앙스를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대놓고 아쉬워해서 우리 딸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찾아와서 딸을 엄청 챙기는 척을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어떠냐, 학원은 어디 다니냐 등등. 저러니 딸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할머니 요즘 왜 저러셔? 처음엔 저도 어디까지나 저럴까 웃겨서 가만 보고 있었는데 점점 불편해져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만 오시라고 자기가 전해주면 안 될까? 아영이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빠 칠순잔치 할 건데 그때 시댁 식구들 부르는 거 어때? 남편은 자기가 시댁에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칠순잔치에 오시겠다는 거였죠.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바로 한정식집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룸으로 된 곳을 예약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장소를 예약하고 양가 어른들께 알리고 저도 준비를 시작했죠. 일부러 저는 우리 집 온갖 친척한테 연락을 돌렸습니다.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들한테 직접 전화하며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칠순잔치 크게 하고 싶다고 전하면서 초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잔치 준비할 때는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하시고 단단히 말을 해놨죠.
이미 시어머니 환갑을 준비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했고 시어머니를 앞쪽 테이블에 앉혔죠. 다들 식사를 하고 제가 무대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저희 아빠의 칠순잔치예요. 이렇게 좋은 날 그냥 보낼 수는 없죠? 하면서 먼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탬버린 들고 신나게 춤까지 추면서 불렀어요. 진심으로 부르고 싶어서 부르니까 신나더라고요. 또 한동안 마이크만 보면 짜증났었는데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웃음이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좋은 날이잖아요. 역시 어머님 말대로 분위기 띄우기엔 노래만한 게 없네요. 하면서 마이크를 건네니 심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날인데 한 곡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시댁은 이런 잔치에 흥겹게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이 가풍이랍니다. 그놈의 가풍 단어를 꼭 언급해줬죠. 저도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몇 시간 동안 노래 불러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댁 가풍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니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쳐다보면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무대로 잡아 끌었어요. 그러면서 사회자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틀어달라고 말하고 무작정 노래를 시작했어요. 마이크를 넘겼더니 마지못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하고 마이크를 시어머니한테 넘겼죠.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10년 넘게 나한테는 행사마다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면서 막상 본인이 부르는 자리가 오자 발뺌하는 게 너무 미웠어요. 저도 분명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었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노래를 시킨 게 시어머니거든요. 심지어 딸아이까지 알아챌 정도로 제가 불편함을 표현했는데 그걸 무시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노래가 시작되고 전주가 나오자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일부러 옆에 가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탬버린도 흔들고 너무 노래 잘하신다고 추켜 세웠죠. 그러면서 한 곡 더 부탁드린다고 하고 노래를 또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그만하겠다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노래를 시켰습니다. 앉으려고 하면 제가 들어가서 길을 일부러 막았죠. 그냥 정말 계속 노래만 주구장창 들었어요. 자가 당했던 것처럼 정말 한 곡 부를 때 중간에 계속 다음 노래를 예약했고 노래가 끝나고 쉬려고 하면 못 쉬겠어요. 그러다 그날 제 복수의 날이기도 했지만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셨으니까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중간에 남편이 나와서 대신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그렇게 칠순잔치는 끝났습니다. 3시간 동안은 아니었지만 한 1시간 정도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조롭게 칠순잔치를 끝내고 마지막에 손님들 배웅하며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도망가듯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풍이라 노래 부탁드린 건데 괜찮으셨어요? 말했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며 휙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칠순잔치가 끝나고 늘 그랬듯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돈 달라고 연락도 안 오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통쾌해서 연락이 오히려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2주 있다가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옳게, 어떻게 엄마한테 노래를 시킬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정말 당황했어요.
아니, 그럼 저한테는 왜 그동안 그렇게 억지로 노래와 춤을 시킨 걸까요? 가풍이라고 행사 때마다 저한테 노래 시키셨잖아요. 가풍인데 못하실 건 없지 않나? 뭐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는 옳게 친정 잔치잖아. 저한테는 노래 시켜도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노래 부르면 안 되나요? 그럼 저는 왜 그동안 남편 집안 행사 가서 노래를 부른 걸까요? 형님이 저러는 데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바로 말을 했어요. 아니, 형님. 제가 싫다고 분명히 표현할 때마다 저한테 노래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한테는 10년 넘게 왜 그러셨는데요? 그리고 시댁 행사는 오히려 남편 잔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아이 임신하고 막달일 때도 노래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낳고 돌잔치 때도 그랬고 시조카 생일날에도 노래 불렀어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온 가족 생일 때마다 모이자고 하고 연말이나 각종 기념일도 빠짐없이 챙기던 시댁이었거든요. 정말 궁금한데 행사 때마다 노래 부르는 거 가풍 맞아요? 물어봤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저도 전화 끊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 뒤로 시댁은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저야 돈 달라 연락이 안 오니 마음이 너무 편했고요. 그냥 우리 가족한테 집중하며 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내 삶을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형님이 남편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가겠다고 했죠. 이번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생각하면서 갔더니 다들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냥 침묵하며 뻔뻔하게 식사했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노래의 노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말을 했죠. 오늘은 누가 노래하실 거예요? 가풍이잖아요. 제가 말을 하자 형님과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냐고 그냥 나가자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질 수가 없어서 아니 가풍인데 어머님 노래 안 하세요? 형님도요? 아니 매번 노래 불렀는데 왜 오늘은 안 하세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말할수록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은 느껴졌지만 10년 넘게 저한테 그랬던 걸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행사인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장장 3시간 동안 춤 노래 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요. 남편한테도 가풍인데 자기라도 노래 안 해? 하고 물어보니까 한 명 한 명 물어봤는데 정말 다 같이 침묵하는 거 있죠? 정말 정 떨어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나마 딸아이가 옆에서 저를 거들어줬어요. 오늘은 노래 안 해요?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정말 돌잔치 때부터 우리 딸은 효녀였어요. 남편은 제 눈치 살피느라 가만히 있고,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바닥만 쳐다보고,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핸드폰으로라도 노래를 틀었죠. 노래방 기계가 없던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노래하세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안 부르세요? 했어요. 옳게, 그만해. 아, 정말 왜 그래?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고 형님은 결국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행사 때 매일 노래 시키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아, 형님, 왜 저한테 화내세요, 지금? 옳게. 정말 그렇게 안 맞는데. 정말 사람 못됐다.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저는 역으로 시키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딸아이도 있는 자리였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가자고 말하고 일어나서 가게를 나왔어요. 남편은 제 기분 맞춰준다고 옆에서 열심히 떠드는데 머릿속으론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디 전화 오나 보자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댁은 다시 연락 없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시댁이 조용하면 저도 좋으니까 그냥 냅두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급전이 필요하시다네? 이제 염치 없지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어째 조용하다 싶었더니 어디서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녔길래 급전 필요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유나 들어보자 하고 물어봤더니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곳에서 갯돈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신체적으로 아파도 병원비 줄까 말까인데 갯돈 사기 당한 걸 제가 갚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기당한 걸 갚아줄 수는 없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리 큰 돈은 아니어서 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한테는 연락할 용기도 없으면서 돈 달라고 남편한테 말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보고 저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전했죠. 남편은 처음엔 어른인데 그래도 너무하다고 하다가 제가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다 터뜨리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항상 중간에서 남편이 곤란했던 것은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양쪽을 달래느라 고생했던 것도 알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땐 제 편을 들어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였죠. 이런 시댁 문제만 빼면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고 저랑 잘 맞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 잘 알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말을 전하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 카페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꿀릴 게 없으니까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어머니, 할 말 있으셔서 부른 거 아니세요? 할 말 없으시면 저 일어나도 될까요? 하고 가방을 챙기니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생각이 짧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자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이라 그랬다.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의지를 많이 했다. 아들이 결혼하면 정말 혼자가 된 느낌이었다 등등 이런저런 말을 하시는데 정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조급하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잃을 것도 없고 당당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냥 정말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구구절절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데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말을 이때 쓰는구나라고 느꼈죠.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말없이 쳐다보니까 말하다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거기다 구구절절 따지기도 싫었어요. 그냥 앞에 놓인 커피잔만 잔뜩 만지다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 다 끝나셨죠? 저는 일이 바빠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오는데 정말 제 인생 통틀어서 그날이 제일 통쾌한 날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노래방 간판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실실 웃게 되더라고요. 한동안 노래방만 봐도 기분이 나빠져서 일부러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웃으면서 지나쳤어요. 그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딸이 저한테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냐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대충 눈치를 챘는지 가만히 웃고 있더라고요. 아, 결국 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줬어요.
어차피 그 돈 준다고 제 재산이 심하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사이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남편 생각해서 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아깝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후련했습니다. 그 돈을 받은 뒤로 저에게 직접 하는 연락도 뚝 끊어졌고 시댁 행사가 있어도 노래를 시댁 행사가 있어도 노래는커녕 저를 부르지도 않았죠. 완전하게 해방되었어요. 딸아이도 있으니 애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얼굴이나 비추려고 같이 뭐 생일 잔치나 기념일 참석해도 아무도 저한테 뭐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마음 편하게 이런 일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도 시댁 행사 때마다 노래 부른다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댁과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까 남편과 사이도 너무 좋아졌고요. 어렸을 때부터 효녀였던 제 딸도 공부도 잘하고 아주 걱정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복이 갑자기 나타나실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거짓말처럼 갑자기 찾아올 겁니다. 다들 그날이 올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라 날씨가 오락가락 하던데 건강 꼭 챙기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